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스타디움. 현지 시간 밤 9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많은 축구 팬들이 숨죽인 채 TV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0분이 흐른 뒤 토트넘은 맨유를 1대 0으로 꺾고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그 장면은 전 세계 축구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거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존 헤인즈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20년 넘게 축구 평론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BBC, 가디언, 스카이 스포츠, 그 외 여러 매체에서 칼럼을 쓰고 해설도 했습니다. 감독들과 인터뷰를 하고 전술을 분석하고 선수들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축구는 솔직히 말해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K리그,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공은 빠르게 돌지 않고 선수들의 판단은 느리며 전술은 단조롭다는 게 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팀 역시 체력 하나는 좋지만 기술은 아쉬운 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빠르고 골 결정력이 있으며 순간적인 움직임은 탁월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우승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아니다. 기복이 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사라진다. 아시아 선수로서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긴 어렵다. 그렇게 저는 칼럼마다 손흥민을 평가절하하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4년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 제가 쓴 칼럼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슈퍼스타는 될 수 있어도 리더는 될 수 없다. 프리미어리그는 냉정한 리그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해내야 한다. 제가 왜 그렇게 믿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수많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그랬으니까요. 일본의 나카타, 중국의 우레이, 한국의 박지성까지. 그들은 모두 유럽 무대에서 반짝였지만 진정한 중심이 되진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죠. 그리고 전 손흥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오만했고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이 합리적 분석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시즌이 중반을 넘어서며 토트넘은 믿을 수 없는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활약했죠.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후배들을 다독이고 인터뷰에서 책임감을 보이며 그는 점점 리더라는 단어에 걸맞은 존재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일정이 유리했다. 리그보다 수준 낮은 유로파리그다. 맨유가 부진했다. 그 어떤 이유라도 붙여가며 손흥민의 성과를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21일 그날이 왔습니다. 결승전. 그리고 승리.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 속 그는 더 이상 아시아 출신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리더였고 진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아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틀렸다. 한국 축구를, 손흥민을 너무 쉽게 재단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축구 세계관은 그 한 장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이른 아침, 저는 평소처럼 런던 자택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고 전날의 축구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름만 봐도 아는 선수였고 이미 수차례 제 칼럼에서 언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12경기 13골 8도움. 경기당 평균 2골 관여.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건 뭔가 오류겠지. 이전까지의 손흥민은 물론 훌륭한 선수였지만 이런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 체력이 떨어질 시점에 오히려 더 날카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다니요. 그래서 곧바로 리플레이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저는 지금까지 알던 손흥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피드와 골 결정력으로만 승부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 전방 압박 시 위치 선정, 동료들과의 패턴 플레이, 그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경기 중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격려하고 심판과 대화하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손짓으로 포메이션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슈퍼스타지만 리더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SNS에서 제법 회자되기도 했죠. 당시 저는 그 말을 확신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껏 축구계에서 말해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 속에 연승을 이어갔고 리그 순위는 점점 상승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 예선을 넘자마자 16강, 8강, 4강까지 손흥민의 득점과 어시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반짝이는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월의 북런던 더비, 토트넘이 아스날을 3대1로 꺾은 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에는 두 차례 날카로운 패스로 득점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경기 전체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축구 저널리스트인 마이클과 전화를 했습니다. 존, 이제 인정할 때가 됐지 않냐? 뭘? 손흥민 말이야. 그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완성된 리더야. 마이클, 넌 항상 뭔가 감정에 치우쳐. 그냥 지금 잠깐 잘하는 거야. 아니야. 넌 아직도 내 오래된 기준에 갇혀 있어. 그는 지금 너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토트넘의 전체 경기를 풀버전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손흥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전술을 설명했고 수비진에게 손짓으로 움직임을 조정했으며 심지어 감독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직접 나서서 선수들을 정렬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구심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무시하고 비웃었던 한국 축구라는 존재 역시 단순한 체력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전술이 변화했고 K리그의 유소년 시스템은 어떤지,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발전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 최전선에서 깃발을 들고 달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지금의 토트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한국 축구 없이는 지금의 유럽 축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스타디움. 축구의 도시답게 붉은색과 흰색으로 물든 거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유로파리그 결승전. 그리고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른 토트넘 호스퍼. 그들의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새로운 도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끝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날아온 제 노트북에는 지난 10년간 손흥민 관련 기사와 코멘트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중 대부분은 제가 썼던 부정적인 평가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탁월하지만 리더는 아니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극복하긴 어렵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그 글들을 적었던 제가 오늘 여기서 이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산마메스가 들썩였고 토트넘 벤치의 손흥민이 일어나 벤치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마치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후반 22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대0. 하지만 맨유는 점점 공세를 높이고 있었고 토트넘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서자마자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패스를 조율하고 수비 라인을 정리하고 심지어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까지 저지했습니다. 그는 단지 스트라이커가 아닌 팀 전체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38분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공중볼을 몸을 날려 걷어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장면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아니다. 이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쓰는 드라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토트넘 1대0 맨유. 산 마메스는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벤치에서 걸어나와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동료들과 함께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트로피, 시상식. 그는 주장완장을 찬 채 가장 앞에 섰습니다.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 그 옆에서 팀 동료들이 외치는 캡틴 손. 그리고 관중석에서 터지는 코리아의 연호. 그 장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한국 축구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감탄이 아니라 경외심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아시아의 메시다. 에레기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이건 손흥민의 시대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한국의 시대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도장 같은 것이죠. 나는 틀렸고 그들은 옳았다. 나는 외면했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던 그 한마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국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모든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유럽 축구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중심에서 판을 뒤흔드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날의 손흥민, 그날의 태극기, 그날의 우승 트로피. 그것은 단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 남긴 불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손흥민이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순간 그 장면은 단순히 한 축구 선수의 성공을 넘어 전 세계 수십억 축구 팬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손흥민의 그 우승은 단지 토트넘의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축구가 유럽 중심의 축구 패권을 정면으로 돌파해낸 역사적인 한 획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죠. BBC는 아시아 축구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고 스페인의 마르카는 한국은 더 이상 피지컬의 나라가 아니다. 기술과 전략의 선진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키 커지는 손흥민이 독일에서 처음 뛸 때 우리가 발견한 건 미래의 스타가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사를 복사의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문장들을 보며 제 자신에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봐라. 저는 과거 한국 축구를 평가절하했던 수많은 기사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사과를 글로써 전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첫 칼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몰랐다. 아니, 한국을 몰랐다. 그 글은 전 세계 10개국 언론에 번역되어 실렸고 많은 한국 팬들과 아시아 팬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뒤늦게라도 진심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축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했고 그가 중학생 시절 훈련했던 춘천의 축구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축구는 시스템으로 완성된 축구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땀과 인내, 공동체 정신으로 이뤄낸 축구라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문화였습니다. 2018년 독일전의 감격,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그리고 2025년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 이 세 장면은 한국 축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긍심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6월 초였습니다. 손흥민이 어린 시절 뛰던 목동구장을 찾아갔고 그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영국 사람이죠? 손흥민 보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 모두를 보러 왔단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손흥민처럼 될 거예요. 우리 아빠도 매일 그래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지금 이 운동장 위에서 이 작고도 빛나는 심장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축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공으로 세계를 뒤흔들다. 손흥민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를 길러낸 가족, 사회, 팬, 그리고 국가를 모두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는 혼자서 만들어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키워낸 한국형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저는 매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엔 프리미어리그를, 지금은 K리그, U리그, 심지어는 고등학교 축구대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칼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손흥민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축구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감동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믿었고 서로를 믿었고 언젠간 해낼 수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한 줄기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를 한국 축구의 팬으로 만든 동력이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